한길그룹 회장님 따님이라니 이런 며느리를 데려와야지. 어머니, 저예요. 그 거지 집안 출신 윤서진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9살 윤서진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재벌집 딸인 줄 모르고 저를 거지 취급했던 시어머니가 어떻게 전 재산을 날리고 무릎까지 꿇게 됐는지 그 이야기예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속이 다 시원해지실 거예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한 기운을 전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 사연 들려드릴게요. 저는 한길그룹 회장 윤태섭의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걸 한참 뒤에야 알게 됐거든요. 제가 3살 때 아버지가 사업을 막 키우던 시기였는데 경쟁사 쪽에서 가족을 납치하겠다는 협박이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저를 이모 윤정희, 이모부 김도현 2분 호적에 올려버렸어요. 그때부터 제 주민등록상 부모님은 서울 변두리에서 정인의 식당이라는 작은 백반집을 하시는 이모부부가 된 거죠. 이모부부는 자식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친딸처럼 키워주셨고 저도 이모를 엄마라고 불렀고 이모부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진짜 아버지 윤태섭은 한 달에 한두 번씩 큰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식당에 오셨는데 올 때마다 저를 꼭 안아주셨죠. 근데 어린 마음에 이상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큰아버지가 올 때마다 이모 눈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제가 진짜 아버지를 알게 된 건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이모가 어느 날 울면서 사실 큰아버지가 내 친아버지라고 고백하셨거든요. 근데 솔직히 배신감보다는 그동안 이상하게 느꼈던 것들이 한 번에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퍼즐자 조각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처럼요.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생이 되니까 원하면 본가로 돌아와도 되고 지금처럼 살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모네에서 계속 살겠다고 했어요. 이모가 제 엄마였으니까요. 그렇게 평범하게 자랐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일이 터졌어요. 제가 왜 이렇게 신분을 숨기고 사는지 그 이유가 된 사건이에요. 룸메이트이자 가장 친했던 친구 민지가 우연히 제 진짜 집안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 뒤로 민지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고급 레스토랑 가자, 명품 사달라 이런 소리를 하더니 제가 거절하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재벌 딸이면서 째째하다면서 우리과 단체 채팅방에 제 신분을 폭로해버린 거예요. 그 뒤로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달라졌어요. 저를 볼 때 눈빛이 다른 거예요. 뭘 부탁하거나 밥을 사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다정해지거나 전부 돈하고 연결지어서 저를 대하기 시작한 거죠. 가슴이 텅 비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휴학을 했고 아버지한테 다시는 신분을 밝히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아버지도 제 결심을 존중해 주셨어요. 한길그룹이 비상장 기업이라 밖에 사업 보고서를 공개할 의무가 없었거든요. 그룹 내부 자료에서도 회장 가족 사항을 배우자 사별, 자녀 해당 없음으로 처리해 놓으셨고 저는 그룹 행사에 일절 안 나갔어요. 아버지랑 사진도 해외여행 중에 단둘이 찍은 것 말고는 남긴 게 없었죠. 그렇게 2년 휴학하고 복학해서 졸업한 다음에 유통회사에서 2년 일하고 직원 30명짜리 중소식품회사 세봄식품 마케팅부로 이직했어요. 3년차 대리로 월세 45만 원짜리 원룸에서 살면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 진심을 확인하자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준혁을 만났어요. 세봄식품 3년차 되던 해에 강산건설이라는 중견건설사가 우리 회사에 구내식당 납품 계약을 추진했거든요. 강산건설 대표이사 강준혁, 32살이었는데 주 2, 3회씩 우리 회사에 왔어요. 저는 납품 관련 마케팅 자료를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주 마주쳤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이 사람이 건설사 대표인 줄도 몰랐어요. 나중에 직원한테 듣고 알았죠. 준혁은 회사에 올 때마다 양복 대신 캐주얼 차림이었고 자기를 그냥 파트너사 담당자라고 소개했거든요. 제가 싸온 도시락을 보더니 이런 집밥을 해줄 줄 아는 사람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 사정을 말하지 않았고 준혁도 잘난 척 안 했고 그렇게 서로 겉모습 그대로를 좋아하면서 인연을 만났어요. 연애 2주년 기념일에 준혁이 한강공원 벤치에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이라면 내 진짜 모습도 받아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눈물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 처음으로 이모한테 준혁을 소개했는데 이모가 준혁의 예의 바른 모습에 좋아하시면서도 저를 부엌으로 부르시더니 이러셨어요. 시댁에서 네 진짜 집안을 물으면 어쩔 거냐고요. 저는 호적대로 말할 거다. 엄마 아빠가 내 부모인 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대답했는데 이모 표정에서 불안이 읽혔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시댁 인사였어요. 준혁이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긴 하지만 만나면 좋아하실 거라고 했거든요. 저는 혹시 몰라서 이모한테 부탁해서 정인의 식당 사진이랑 가족 사진을 준비해 갔어요. 준혁 집은 강남 대치동 34평 아파트였는데 현관부터 고급 가구에 도자기에 글쎄 보통 집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박금순 68세. 현관에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봐 보시더니 첫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준혁한테 이 애가 그 새봄시푼 다닌다는 애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준비해간 과일 세트랑 홍삼을 보시고는 코웃음을 치시면서 우리 집에 이런 거 갖고 오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부모님 직업, 집 평수, 차 종류, 저축액까지 물어보시는데 취조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부모님이 서울 외곽에서 작은 백반집을 하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돌처럼 굳더라고요. 식당? 백반집? 그렇게 되물으시더니 준혁을 쏘아보시면서 네가 강산건설 대표인데 백반집 딸을 데려왔냐고 하셨어요. 저를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 다시 생각해라. 일방적으로 선언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신 뒤 거실에 혼자 남겨졌는데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 영정 옆에 강산건설 창립 기념사진이 있었는데 사진 아래에 2003년 강태호, 박금순 부부 대치동 아파트 매입 기념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 가족 재산 역사가 채 25년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백반집 딸이라고 무시를 하시는 거예요. 준혁이 30분 넘게 쫓아가서 사정했지만 시어머니가 문을 안 열어주셨고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속으로 이 정도는 예상했다. 시간이 지나면 나를 알아줄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준혁 얼굴을 보는 순간 눈이 새빨갛게 충혈돼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 불안이 싹 떴어요. 이건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죠. 다음 날 준혁 여동생 강수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28살인데 홍대에서 어머니 돈으로 카페를 하는 미혼 여자였거든요. 전화를 받자마자 언니라고 부르기 좀 그런데 이러면서 시작부터 반말을 섞더니 우리 오빠 재산이 얼마인지 알고 결혼하겠다고 한 거냐고 직방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준혁 씨를 사람으로 좋아하는 거라고 대답했는데 수빈이가 그건 다 그렇게 말한다면서 비웃었고 끊기 전에 엄마가 허락 안 하시면 절대 안 되니까 알아서 하라고 통보하더라고요. 이 전화를 받으면서 깨달았어요. 앞으로 제가 상대해야 할 게 시어머니 한 분이 아니라 이 집안 전체구나. 그날 저녁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결혼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시댁 어머니가 반대하신다고만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상대 집안이 어디냐고 물으셨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말씀드리기 이르다. 제가 해결할 테니 지켜봐 달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한참 가만히 계시다가
네가 직접 부딪혀 보겠다면 존중하마. 대신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이러셨죠.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워서 대학 때 민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신분이 밝혀져서 사람을 잃었잖아요. 이번에는 신분을 숨긴 채로 진짜 사람을 얻겠다고 다짐했어요. 동시에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만약 시어머니가 끝까지 나를 사람으로 안 봐주시면 그때 가서 판단하자고요. 마음속에 기한을 하나 정해둔 거예요. 근데요, 같은 시각에 대치동 아파트에서는 시어머니가 수빈이한테 전화해서 이러셨대요. 제가 들고 간 홍삼 세트 가격을 검색해 봤더니 49,000원짜리였다면서 우리 집에 5만원짜리 들고 와서 며느리 행세를 하려고 했다고 분개하셨다는 거예요. 수빈이는 역시 거지 집안은 센스가 없다면서 맞장구를 쳤다더라고요. 그 주 주말에 준혁이 미안한 얼굴로 저를 대치동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어머니가 한 번 더 만나보겠다고 하셨다면서 안도하는 표정이었는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나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검증하겠다는 뜻이라는 거. 집에 돌아와서 혼자 다이소에 들렀어요. 볼펜형 녹음기를 하나 사서 가방 안주머니에 넣어뒀는데 이게 나중에 모든 걸 뒤집는 첫 번째 증거가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두 번째로 시댁을 찾아간 날이었어요. 깔끔한 블라우스에 무릎 아래 치마를 입고 이번에는 과일이랑 한우 세트를 들고 갔거든요. 현관문을 시어머니가 직접 여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이 이번엔 좀 비싼 걸 들고 왔네. 백반집이 요즘 잘 되나 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투에서 바로 느꼈어요. 이분이 저를 시험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확인 작업을 하시는 거구나. 거실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탁자 위에 A4 용지 2장을 꺼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였는지 아세요? 한 장은 시집살이 각서였어요. 시부모 봉양, 명절 시댁 우선, 시어머니 허락 없이 외출 금지, 이런 조항이 12개나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다른 한 장은 재산 포기 각서였는데 혼인 중이든 이혼할 때든 준혁 명의 재산에 대해서 일체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이 정도 조건도 못 맞추면 우리 집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준혁이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다면서 각서를 집어들었는데 시어머니가 바로 받아치셨어요. 네가 데려온 여자가 재산 때문에 온 게 아니라면 이 정도는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준혁이 각서를 찢으려다가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어요. 찢으면 오늘부터 나는 아들 없는 사람이다. 준혁 손이 딱 멈추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알아차렸어요. 이건 각서가 아니라 저를 스스로 나가게 만들려는 장치구나. 저는 일부러 담담한 표정으로 생각해 보겠다고만 하고 각서를 접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사인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증거로 보관하려고 한 거죠. 가방 안주머니에서는 볼펜형 녹음기가 처음부터 돌아가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백반집 딸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하신 말씀이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준혁이 내가 어머니를 꼭 설득하겠다고 했는데 목소리에 확신보다 불안이 가득하더라고요. 원룸에 돌아와서 녹음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더 모아야 한다. 다음날 퇴근하고 이모네 식당에 들렀어요. 이모는 제 표정만 보시고 또 무슨 일 있었지? 하시더라고요. 각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모부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면서 그런 집안이면 안 가는 게 낫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모가 이모부를 말리시면서 이 애가 결정할 일이다. 대신 서진아, 너무 참기만 하지는 마라. 이러셨거든요. 식당 뒷정리를 도우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모가 제 진짜 엄마나 다름없는 분인데
시어머니는 이분을 거지 집안이라고 부른 거잖아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러고 나서 2주 동안이요. 시어머니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내용은 매번 똑같았어요. 우리 준혁이가 어떤 집안인 줄 알고 결혼하겠다는 거냐? 네 부모가 백반집에서 하루에 얼마나 버는데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려는 거냐? 근데 한 통화에서는 정말 치가 떨리는 말을 하셨어요. 거지 같은 집안에서 뭘 배웠길래 염치도 없이 매달리냐고요. 저는 매번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대답하면서 통화 내용을 전부 녹음했어요. 수빈이도 가세했어요. 자기 카페에 저를 불러놓고는 우리 엄마가 저렇게 반대하시는 건 다 이유가 있다면서 자기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저축도 2천만 원 없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안 하니까 역시 그렇구나. 오빠 돈이 탐나서 그런 거잖아. 이렇게 단정을 짓더니 카페 직원들 앞에서 이런 사람이 우리 오빠랑 결혼하겠다고 매달린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카페를 나오면서요. 솔직히 수빈이한테 모욕당한 분노보다 다른 게 더 마음에 남았어요. 카페 직원 중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20대 초반 여자애가 있었는데 고개를 돌리면서 민망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걸 지켜봐야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그 표정이 다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선을 넘은 거라고 생각했죠. 준혁이 수빈이 행동을 듣고 화를 냈는데 수빈이는 오빠야말로 정신 차리라고 쏘아붙였고 시어머니는 아들이 수빈이한테 화냈다는 소식에 더 격앙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직접 카카오톡을 보내셨는데 그 내용이요. 너 때문에 내 자식들이 싸운다. 당장 준혁이한테서 손 떼라, 이 거지 같은 년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문자를 캡처해서 클라우드에 저장했어요. 이 시점까지 확보한 증거가 녹음 파일 6건, 카카오톡 캡처 4건, 각서 원본 2장이었어요. 아버지한테는 근황만 전했어요. 시어머니가 까다로운 분이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다고만 말씀드렸거든요. 아버지가 상대 집안 정보를 좀 알려줄 수 있느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아직 아버지가 나서실 때가 아니라고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근데요, 아버지가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버지 윤태섭은 제 말을 믿으시면서도 회장으로서의 습관이 있으시잖아요. 비서실장 조영수한테 서진이가 만나는 남자 집안을 조용히 알아보라고 지시하셨고 비서실장이 2주 만에 다 파악한 거예요. 강상건설 재무 현황, 시어머니 명의 부동산, 아파트 담보대출이 한길캐피탈, 강상건설 주거래은행이 한길은행, 수빈이 카페 건물주가 한길그룹 계열사인 한길자산관리, 이 가족 재산이 거의 전부 우리 아버지 계열사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비서실장이 보고하면서 재미있는 우연이 있다고 했대요. 이 가족 재산 구조가 전부 한길 계열사에 걸려 있다고요. 아버지는 한길이 건설금융, 부동산을 다 하니까 강남 중산층이면 걸릴 확률이 높지 하시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는데 보고서는 금고에 넣어두셨대요. 서진이가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는 기다린다면서요. 한편 결혼 준비는 겉으로는 진행되고 있었는데 준혁이 웨딩홀 3곳을 예약해서 시어머니한테 보여드렸더니 여자 쪽에서 비용을 반은 내야 하는 거 아니냐, 백반집에서 그 돈이 나오기는 하냐면서 비아냥거리셨거든요. 이모한테 부탁해서 식당 수입으로 3천만 원까지 마련할 수 있다고 전했더니 시어머니가 3천만 원이 웨딩 비용이냐 장난이냐 당장 저 집안하고 끝내라고 준혁을 또 압박하셨어요. 이모한테 웨딩 비용을 부탁하면서 마음이 정말 무거웠어요. 사실 제 이름으로 된 아버지 신탁계좌에 수백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돈을 쓰는 순간 다 드러나잖아요. 이모는 3천만 원은 식당 적금 깨면 된다고 걱정 마라고 하셨는데 이모부 표정에서 부담감이 역력했어요.
속으로 이 돈은 반드시 갚겠다고 다짐했죠. 그즈음 야근 후에 원룸에 돌아와서 클라우드에 쌓인 녹음 파일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날짜랑 내용을 메모하면서요. 법대 출신 대학 동기 유라한테 가정 내 언어폭력이랑 강요로 고소가 가능한지 일반적인 질문으로 물어봤더니 인격권 침해에 강요죄에 모욕죄에 다 해당될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어요. 유라가 덧붙이기를 중요한 건 녹음의 지속성과 패턴이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모욕이라는 걸 보여줘야 법원이 심각성을 인정한다고 했거든요. 그 말 듣고 녹음 파일마다 날짜, 시간, 장소, 동석자, 주요 발언을 정리한 파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참, 이 시기에 회사에서도 일이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새봄식품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윤서진이라는 직원이 있느냐? 그 여자가 우리 아들한테 매달리고 있다고 말씀하신 게 인사팀에 전해졌고 인사팀장이 저를 불러서 개인적인 일로 회사에 전화가 오면 곤란하다고 주의를 줬어요. 직장까지 침범한 거잖아요. 분노가 치밀었는데 동시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증거가 하나 더 추가됐구나. 두 번째, 시댁 방문으로부터 한 달쯤 지난 시점에서 제 클라우드에는 녹음 파일, 카카오톡 캡처, 각서 원본, 회사 인사팀 주의 통보 메모까지 총 14건의 증거가 쌓여 있었어요. 유라 조언대로 각 증거의 날짜, 시간, 장소, 발언 내용을 정리한 파일까지 만들어놨고요. 아직 방아쇠를 당길 생각은 없었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머릿속에 밑그림이 하나씩 갖춰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각서를 내미셨던 날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준혁이 저를 불러서 오늘 어머니한테 확실히 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준혁 얼굴에 결의가 가득했거든요. 저도 처음으로 기대감이 생겼어요. 준혁이 대치동 집 거실에서 시어머니를 마주 앉히고 선언했대요. 서진이랑 결혼할 거다. 어머니가 반대하시면 독립하겠다. 회사 근처에 방을 구해서 나가 살겠다고요.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셨대요. 근데 준혁이 이번엔 진심이라고 거듭 말하니까 표정이 굳어지시더니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셨다더라고요. 여러분, 그 서류가 뭐였는지 아세요? 강산건설 지분 35%가 시어머니 명의라는 거. 준혁 회사 운영자금 대출 15억의 연대보증인이 시어머니라는 거. 그걸 조목조목 들이대시면서 내가 보증을 철회하면 은행에서 즉시 상환 요구가 들어온다고 하셨대요. 준혁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시어머니가 거기서 안 멈추셨어요. 나가 살겠다고? 좋다. 대신 회사도 접어라. 직원 120명한테 가서 너희 사장이 백반집 딸이랑 결혼하려고 회사 문 닫는다고 말해라. 이렇게 몰아붙이셨대요. 준혁이 직원들 얼굴이 떠올랐겠죠? 결국 시간을 좀 더 달라는 말만 남기고 방에서 나왔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준혁이 나가자마자 수빈이한테 전화하셨대요. 오늘 준혁이가 나간다고 협박했는데 지분하고 보증카드를 꺼내니까 바로 꼬리를 내리더라면서 웃으셨다고요. 수빈이는 역시 엄마가 한 수 위라고 맞장구를 쳤다는데 이 모녀가 아들이자 오빠가 진심으로 좌절한 순간을 승리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준혁이 현관 밖에서 저한테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어머니를 설득 못했다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준혁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완전히 묶여 있어서 맞설 수가 없는 거라는 걸요. 그날 밤에 강산건설 지배구조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어요. 시어머니 35%, 준혁 40%, 기타 주주 25%였거든요. 준혁이 최대 주주이긴 하지만 시어머니가 기타 주주 일부랑 손을 잡으면 이사회에서 과반을 만들 수 있는 구조였고 거기에 15억 대출 보증까지 묶여 있으니까요.
준혁이 어머니한테 맞설 수 없는 건 의지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함정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주에 준혁 사업 파트너이자 강산건설 부사장 이상철이 준혁한테 허락을 구하고 시어머니를 찾아갔대요. 서진 씨 집안이 보통이 아닌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귀뜸을 했다더라고요. 이상철 부사장이 왜 그렇게 느꼈냐면 거래처 회식 자리에서 제 핸드백에 있던 카드 지갑을 잠깐 봤는데 블랙 컬러 최고급 카드가 꽂혀 있었대요. 또 한 번은 제가 유럽 출장 이야기를 하다가 무심코 저번에 비엔나 갔을 때 이렇게 말했다가 얼른 여행 다녀온 적이 있어서 라고 말을 돌린 적이 있었거든요. 백반집 딸이 블랙카드에 비엔나 여행? 이런 의문이 쌓인 거죠. 근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보통이 아니라니 뭔 소리냐. 사기꾼 기질이 있다는 소리 아니냐. 있는 척 연기하는 거지. 이렇게 단정을 지으시더니 오히려 이상철 부사장이 저한테 넘어간 거 아니냐고 의심하시면서 준혁한테 저 여자가 네 회사 사람까지 꼬드기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끝내라고 전화하셨대요.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흥신소를 고용하신 거예요. 강남에서 20년 경력이라는 대한조사 소장 김판수한테 300만 원을 주면서 저를 샅샅이 파헤쳐 달라고 하셨대요. 김판수가 2주 동안 조사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아버지 김도현, 어머니 윤정희, 부부 공동명의 식당 한 곳, 전세 아파트 한 채, 금융자산 추정 5천만 원 미만. 이게 정확한 보고서로 나온 거예요. 당연하죠. 제 호적상 부모는 진짜로 이모 부부였고 이모 부부 재산이 딱 그 수준이었으니까요. 한길그룹은 비상장이라 밖에 공개된 자료가 없었고 그룹 내부 문서에도 회장 자녀 정보가 없었으니 김판수가 아무리 파고들어도 제가 윤태섭 회장의 딸이라는 흔적은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김판수가 보고서 끝에 한 줄을 추가했더라고요. 특이사항으로 대상자의 생활 수준이 부모 재산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교양 있음. 추가 조사 필요 여부는 의뢰인이 판단하라고 적었대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 한 줄을 무시하셨어요. 거봐라, 역시 거지 집안 맞잖아. 이렇게 확인만 하시고 추가 조사를 안 하신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신 거죠. 시어머니는 이 보고서를 무기로 준혁을 압박하셨어요. 네 여자친구 집안 재산이 5천만 원도 안 된다. 사장이 백반집 사위라고 소문나면 끝이다. 이러셨는데 준혁이 재산이 전부가 아니지 않냐고 반박하니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재산이 전부가 아니라는 소리는 재산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때부터 시어머니가 단순 반대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저를 쫓아내기 시작하셨어요. 준혁한테 격에 맞는 집안딸을 찾아주겠다면서 강남에서 30년 중매를 해온 정미란이라는 분한테 중매를 의뢰하신 거예요. 정미란 여사가 강산건설이면 중견이니까 대기업 본가 딸은 어렵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중견이 아니라 재벌을 찾아달라. 우리 준혁이는 그 정도 자격이 된다면서 욕심을 부리셨대요. 동시에 저한테는 더 강도 높은 압박을 하셨어요. 준혁이랑 데이트 중인 식당에 불쑥 나타나신 거예요. 식당 직원들 앞에서 여기 이 여자가 우리 아들한테 매달리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제가 참고 자리를 피하려니까 팔을 잡으시더니 도망가지 말고 똑바로 들으라고. 너 같은 거지가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는 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없을 일이라고 하셨어요. 준혁이 어머니를 말리면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내가 내 아들한테 하는 말에 왜 네가 끼어드냐고 쏘아붙이셨어요. 식당을 나와서 화장실에서 5분간 울었어요. 근데 울음을 멈추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는지 아세요? 오늘 녹음 파일 상태를 확인한 거예요. 이 시기에 제 클라우드에 쌓인 증거가 녹음 파일 9건, 카카오톡 캡처 8건, 각서 원본 2장, 식당 방문 녹음 1건까지 총 20건이었어요. 유라한테 다시 연락해서 강요죄랑 인격권 침해로 고소할 때 필요한 증거 수준을 확인했더니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이 왔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방아쇠를 안 당기기로 했어요. 고소를 하면 준혁이랑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시어머니가 스스로 멈출 기회를 한 번은 더 드려야 한다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준혁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어머니가 그래도 안 변하시면 그때 생각하자고 말했어요. 근데요, 그 마지막 기회라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날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매년 가을에 여는 강씨 집안 친척 모임을 한 달이나 앞당겨서 9월 초에 소집하셨거든요. 대치동 근처 한정식 집에 준혁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까지 친척 12명이 모였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친척 어르신들께 인사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나오라고 통보하신 거예요. 이 자리가 환영이 아니라 공개 처형이 될 수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근데 안 가면 도망쳤다고 하실 거고 가면 최소한 제 태도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석하기로 했어요. 가방 안주머니에 볼펜형 녹음기를 넣고 핸드폰 녹음 앱도 이중으로 켜놨어요. 한정식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저를 상석이 아니라 문 옆 맨 끝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친척들이 준혁이 여자친구가 어떤 아이냐고 물으셨을 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죠. 부모가 서울 외곽에서 백반집을 하는 아이인데 재산이라곤 전세 아파트 한 채가 전부라고요. 큰아버지가 요즘 세상의 집안을 그렇게 따지느냐고 하시니까 시어머니가 흥신소 보고서 사본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펼치시더라고요. 보고서를 가리키시면서 이 집안 전체 재산이 5천만 원이 안 된다. 이런 집안에서 우리 준혁이 재산을 노리지 않고 뭘 보고 시집 오겠냐고 목소리를 높이시더니 저를 돌아보시면서 서진 씨, 여기서 솔직하게 말해봐라. 준혁이 재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냐고 직접 물으셨어요. 친척 12명의 시선이 한꺼번에 저한테 쏠렸어요. 손이 떨렸어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준혁 씨를 사람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했는데 시어머니가 비웃으시면서 사랑? 사랑으로 밥이 나오고 아파트가 나오냐고 하셨고 고모가 금순아 그 정도면 됐다고 말리셨지만 시어머니가 멈추지 않으셨거든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두겠다. 이 거지 같은 집안의 여자는 절대로 우리 강씨 문중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12명 앞에서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날 밤 원룸에 돌아와서 녹음 파일 2개를 확인했어요. 시어머니의 그 말이 선명하게 녹음돼 있었고 친척 모임에서의 공개 모욕이니까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까지 충족한다는 걸 확인한 뒤에 결정적 증거 폴더에 분류했어요. 그리고 모임이 끝나고 화장실에서 고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서진 씨, 금순이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남편이 일찍 가고 나서 돈밖에 모르게 됐다면서 미안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날의 모욕 속에서 제가 받은 유일한 위로였어요. 근데 고모가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금순이도 시집와서 시어머니한테 많이 당했다고요. 그게 돈에 집착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요. 이 말이 나중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요. 친척 모임이 끝난 뒤 주차장에서 준혁이랑 마주섰어요. 준혁은 목소리가 안 나오는지 입만 달싹거리고 있었고 저도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입술이 떨렸어요. 처음으로 준혁한테 이 말을 꺼냈어요. 우리 그만할까? 준혁이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한 달만 더 기다려달라고 제발 이러더라고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준혁한테 통보하셨대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이번 주 안에 끝내지 않으면 직접 강상건설 이사회를 소집해서 대표이사 해임 안건을 올리겠다고요. 강상건설 이사회가 시어머니 측 이사 2명, 준혁 측 이사 2명, 사회이사 1명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사회이사를 포섭하면 해임이 가능한 구조였어요. 준혁이 밤새 잠을 못 잤댔대요.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전화해서 어머니가 이사회를 열겠다고 한다. 나는 상관없지만 직원 120명이 걱정된다고 하는데 목소리가 갈라져 있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몰리고 있다는 죄책감이랑 동시에 시어머니한테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뒤섞여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밤에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전화할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3번은 반복했는데 결국 아직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이렇게 다시 마음을 잡았고 대신 유라한테 연락해서 고소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어요. 근데요, 바로 그 다음 날에 일이 터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친척 모임에서 준혁 사촌 강유진이 분위기가 너무 심하다 싶어서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했잖아요. 그 영상을 자기 인스타그램 비공개 스토리에 올렸다가 공개 전환 실수로밖에 퍼져버린 거예요.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가 이 거지 같은 집안의 여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캡처돼서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갔어요. 강남 시어머니의 예비 며느리 공개 망신 이런 제목으로요. 댓글에 저 시어머니 누구냐, 강산건설 대표 어머니라는데 이런 글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강산건설 내부에서도 난리가 났죠. 이상철 부사장이 준혁한테 전화해서 인터넷에 사모님 영상이 돌고 있다. 거래처에서도 물어보는 곳이 있다고 보고했고 준혁이 머리를 감싸 쥐었대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데요. 아버지 비서실장 조영수가 매일 아침 온라인 이슈를 모니터링하는 루틴이 있었거든요. 영상이 올라온 다음 날 아침에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그 영상을 발견한 거예요. 영상 속에서 모욕당하는 여자가 저 회장 딸이라는 걸 바로 파악하고 아버지한테 긴급 보고했죠. 아버지가 영상을 확인하시고 5분간 아무 말씀도 안 하셨대요. 비서실장 말로는 그때 아버지 손이 떨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비서실장한테 강산건설이랑 박금순 관련 보고서를 다시 꺼내오라고 하신 뒤에 2개월 전에 금고에 넣어둔 그 보고서를 책상 위에 펼치셨대요. 서진이가 한 달만 기다려달라고 했으니 한 달은 기다린다. 하지만 준비는 지금부터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저는 영상이 퍼진 걸 다음 날 준혁한테 들었어요. 어머니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다.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을 수 있다면서 걱정하더라고요. 속으로 이제 아버지도 아시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스쳤지만 이 시점에서 저는 아직 아버지한테 직접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영상이 퍼진 지 2주가 지났을 때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인터넷에 네 영상이 돌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해서 아버지한테 지난 수개월간 시어머니한테 당한 일을 처음으로 다 털어놨어요. 아버지가 끝까지 다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결혼을 그만두겠다면 당장 끝내주마. 하지만 네가 아직 준혁이를 사랑한다면 내가 다른 방법을 준비하겠다고요. 저는 아버지한테 아직 준혁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재벌 회장 신분을 드러내는 건 피하고 싶다고요. 시어머니가 스스로 진실을 마주하게 만들 방법은 없겠냐고 여쭤봤더니 아버지가 며칠간 생각하시더니 비서실장한테 시어머니가 중매쟁이를 통해 아들 선을 주선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셨어요. 비서실장이 알아보니까 시어머니가 정밀한 여사한테 강산건설 대표 아들한테 재벌가 딸을 소개해달라고 의뢰한 게 확인된 거예요. 아버지가 오랜 골프 모임 멤버인 정밀한 여사 남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접근하신 뒤에 정밀한 여사한테 마침 우리 딸도 좋은 남자를 찾고 있다면서 제 프로필을 넘기신 거예요. 아버지가 넘기신 프로필에는 한길그룹 회장 윤태섭의 외동딸 윤서진, 29세,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적혀 있었고 사진은 아버지랑 해외여행 중에 격식 있는 레스토랑에서 찍은 거였어요. 원피스에 풀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 출근복 차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저는 아버지 계획을 듣고 처음에는 너무 연극 같지 않냐면서 망설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금순이라는 사람이 재벌 딸이라면 무릎이라도 꿇을 사람이냐, 아니면 그래도 자기 신념을 지킬 사람이냐, 그걸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자고요. 저도 좋다, 마지막 시험이다, 이걸로 결론을 내자고 동의했어요. 근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준혁한테 이 사실을 안 알리면 그건 저도 준혁을 속이는 거잖아요. 하루를 고민한 끝에 준혁한테 전화했어요.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사실 나는 한길그룹 회장의 딸이다. 그리고 곧 어머니가 주선한 선 자리에 내가 나갈 거다. 놀라지 마라. 이렇게 직접 말했어요. 준혁이 전화기 너머로 한참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서 못 믿겠다는 반응이었거든요. 저는 호적 이야기부터 대학 때 민지의 배신, 10년간 신분을 숨긴 이유까지 차근차근 설명했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한테 숨긴 건 당신을 시험하려 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미안하다고요. 준혁이 한참 뒤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갑자기 머리가 하얗다고. 근데 그 다음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네가 한길그룹 딸이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걸 혼자 숨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고요. 이 한마디에 이 사람을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고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준혁이 바로 물었어요. 선자리에 네가 나간다고 했지. 어머니가 네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되냐고요.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쫓아내려 한 며느리와 데려오려 한 재벌딸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직접 마주하게 하는 거라고요. 준혁이 알겠다면서 자기도 그 자리에 가겠다고 했어요. 정미란 여사가 한길그룹 회장 딸이라는 조건에 흥분했대요. 바로 시어머니한테 연락해서 드디어 딱 맞는 분을 찾았다. 한길그룹 회장의 외동딸이라고 전했더니 시어머니가 전화기를 붙잡고 한길그룹? 그 한길그룹? 이러시면서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다더라고요. 당장 프로필을 보내달라고 하셨대요. 시어머니가 프로필을 받아보시고는 처음에 사진은 자세히 안 보시고 스펙에만 집중하셨대요. 한길그룹 회장 딸, 서울대 졸업. 이 조건에 완전히 매료되셔서 이런 며느리를 데려와야지 백반집 딸 따위가 아니라 이러면서 수빈이한테 자랑하셨다는 거예요. 10일 사진을 확대해서 보다가 엄마,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했는데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냐. 재벌 딸을 네가 어디서 봤겠냐면서 넘기셨대요. 시어머니가 준혁한테 좋은 데서 선을 보기로 했다. 한길그룹 회장 딸이다. 이제 정신 차리고 그 백반집 여자는 정리해라. 이렇게 통보하셨고 준혁은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티를 안 내고 딱 한 번만. 그리고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는 조건으로 수락했어요. 선자리가 3일 뒤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 라메종으로 잡혔어요. 시어머니가 최고급 한복까지 새로 맞춰 입으셨대요. 레스토랑에 도착하셔서 정미란 여사랑 자리에 앉으신 뒤에 한길그룹 회장님 따님이 오시면 내가 직접 인사드리겠다면서 환한 얼굴로 기다리셨는데요. 여러분, 이 모습이 몇 달 동안 저를 거지라고 부르시던 분이랑 같은 분이라고 믿으시겠어요? 레스토랑 문이 열렸어요. 원피스에 풀 메이크업을 한 제가 들어갔죠. 시어머니가 프로필 사진 속 여자랑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느끼시면서도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은데 하시면서 눈을 가늘게 뜨셨대요. 정미란 여사가 윤서진 씨입니다 하고 소개하는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얼어붙었어요. 설마 하고 중얼거리시다가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거든요. 저는 시어머니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그 거지 집안 출신 윤서진이요. 시어머니가 이게 무슨 장난이냐면서 정미란 여사를 돌아보셨는데 정미란 여사도 당황한 표정이었고 준혁은 이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얼어붙은 얼굴을 직접 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아버지랑 해외여행 중에 찍은 공식 사진 여러 장이랑 아버지 명의 신탁계좌 서류 사본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스피커폰을 켰거든요. 아버지가 특유의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박금순 여사님이십니까? 저는 한길그룹 회장 윤태섭입니다. 제 딸을 그동안 잘 돌봐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목소리를 듣고 의자에 주저앉으셨죠. 시어머니가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러면 네가 그동안 일부러 숨긴 거냐고요. 저는 아버지 사정으로 호적이 이모 명의로 돼 있고 저는 제 진짜 모습을 보고 판단해줄 사람을 찾고 싶었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조목조목 짚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거지 집안이라며 각서를 쓰라고 하셨고 식당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하셨고 거지 같은 년이라는 문자를 보내셨다고요. 그때 제 심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통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먹먹했어요. 수개월 동안 쌓인 게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후련함보다 허탈함이 더 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셨어요. 서진아, 내가 그동안 너를 몰라봤다. 이제 알았으니 다시 시작하자면서 제 두 손을 잡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손을 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재벌딸이라는 걸 알았으니 태도를 바꾸시는 거냐? 그게 바로 제가 신분을 숨긴 이유라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어요. 정밀한 여사가 자리를 비키겠다면서 나가셨는데 문 앞에서 고개를 저으시면서 30년 중매를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중얼거리셨대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일에 대해서 정식으로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하고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밖에서 아버지 차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차에 타니까 아버지가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수고했다 이 한마디만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제가 할 일이 있다. 제가 직접 고소할 거라고요. 아버지가 네가 직접 하겠다면 법무팀을 붙여주마. 네 이름으로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이에 준혁이랑 단둘이 만나서 긴 대화를 나눴어요. 준혁이 나한테 미리 알려준 건 고맙지만 솔직히 2년 동안 몰랐다는 게 아직 실감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학 시절 민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내 돈을 보는 순간 나는 사라진다. 당신 앞에서는 나로 있고 싶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준혁이 한참을 듣다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가 한길그룹 딸이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그걸 혼자 안고 있으면서 어머니한테 당할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게 미안하다고요. 이 대화를 하면서 우리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벽이 허물어졌어요. 레스토랑 일이 있고 3일 뒤에 아버지가 소개해주신 한길그룹 법무팀장 최준호 변호사를 만났어요. 수개월간 모은 증거 전체를 다 내놨거든요. 녹음 파일 14건, 카카오톡 캡처 23건, 시집살이 각서랑 재산 포기 각서 원본 2장, 식당 공개 모욕 녹음, 친척 모임 녹음, 회사 인사팀 주의 통보 메모까지요. 최 변호사가 이 시간 동안 전부 검토하시더니 인격권 침해 위자료 청구, 강요죄, 모욕죄로 민사, 형사 동시에 가능하고 승소 확률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특히 제가 정리한 파일을 보시고 감탄하시더라고요. 보통 의뢰인은 증거를 날짜 순으로 정리하지도 않는데 이건 법무팀 직원이 만든 것 같다면서요. 이 정도면 법원에서 한두 번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모욕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셨어요. 제가 수빈이도 카페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모욕했는데 공동 가담자로 고소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모욕죄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면서 가능하다고 하셨죠. 저는 최 변호사한테 한 가지를 꼭 부탁했어요. 소송은 제 이름으로 직접 진행해달라. 한길그룹 이름은 전면에 내세우지 말아달라고요.
고소장에 직접 서명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재벌딸의 복수가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당한 일에 대한 정당한 법적 대응이라고요. 고소장이 접수된 날 시어머니한테 직접 전화했어요. 어머니, 인격권 침해와 강요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수빈 씨도 모욕죄 공동 가담자로 포함돼 있다고 통보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뭐? 고소? 시어머니를 고소한다고? 이러시면서 경악하셨어요. 저는 증거를 전부 가지고 있다. 녹음도, 문자도, 각서도 전부.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너 인연이 감히 하시다가 전화가 뚝 끊겼어요. 시어머니가 바로 수빈이한테 전화하셨대요. 그년이 나를 고소했다. 너도 같이 고소당했다고 소리치셨다는 거예요. 수빈이가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몇 마디 한 걸로 고소가 되겠어요?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는데 자기 카페에서 직원들 앞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장면이 떠올랐는지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대요. 고소 소식이 하루 만에 강산건설에도 퍼졌어요. 주요 거래처 3곳에서 대표이사 어머니가 고소당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문의가 들어왔고 그중 2곳이 당분간 신규 계약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거든요. 이상철 부사장이 준혁한테 이대로 가면 올해 신규 수주 목표의 절반도 못 채운다고 보고했대요. 그리고 아버지도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제 법적 대응이 시작된 걸 확인하신 뒤에 비서실장한테 이제 우리 쪽도 움직인다고 지시하셨거든요. 첫 번째로 한길캐피탈 여신관리팀에 시어머니 명의 대치동 아파트 2건의 담보대출 합계 24억 원에 대해서 약정 위반 사유를 검토하라고 하셨어요. 대출 약정서에 채무자의 신용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은행이 일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형사 고소에 따른 신용 위험이 바로 그 사유에 해당했던 거예요. 한길캐피탈이 3주간 내부 검토를 거친 뒤에 시어머니한테 24억 원 60일 내 일시 상환 요구 공문을 보냈어요. 시어머니가 이게 무슨 소리냐, 이자를 한 번도 안 밀렸는데 이러시면서 항의 전화를 하셨지만 담당자가 약정서 조항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사무적으로 응대했대요. 동네 변호사를 찾아가셨는데 그 변호사들 보고는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크지 않다고 했다더라고요. 60일 안에 24억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고 물으셨지만 변호사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대요. 두 번째는 강산건설 주거래 은행인 한길은행이었어요. 강산건설에 대한 정기 여신 심사를 특별심사로 격상해서 재무 상태를 재검토하고 운영자금 대출 15억이랑 사업대출 30억에 대해서 추가 담보를 요구했거든요. 준혁한테는 추가 담보로 낼 자산이 없었어요. 여신 심사에 걸렸다는 소문이 건설업계에 퍼지면서 거래처 2곳이 추가로 계약을 취소했고 강산건설 신규 수주가 사실상 전면 중단됐어요. 준혁이 직원들 월급을 위해 개인 저축 2억을 회사에 넣어야 하는 상황까지 몰렸죠. 수빈이 카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카페 건물주가 한길그룹 계열사인 한길자산관리였거든요. 임대차 계약 만료가 다음 달이었는데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통보가 온 거예요. 수빈이가 월세 한 번도 안 밀렸는데 왜요? 하고 항의했지만 건물주 사정에 의한 결정이라는 답변만 돌아왔고 수빈이는 그제야 상대가 한길그룹이라는 걸 깨달았대요. 24억 대출 상환 통보, 아들 회사 여신 심사, 딸 카페 재계약 거절.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니까 시어머니가 공포에 질리셨죠. 준혁한테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이다. 한길그룹 회장이 돈으로 우리를 짓밟는 거다. 이러셨는데 준혁이 이렇게 대받아쳤대요. 어머니가 그 사람을 거지라고 부르고 각서를 강요하고 친척들 앞에서 모욕한 게 원인 아닙니까?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정면으로 말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으셨고 수빈이가 오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돈을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하지 하고 끼어들었는데 준혁이 이렇게 말했대요. 돈이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어머니 평생 그렇게 사셨잖아. 그 결과가 이거 아닙니까? 준혁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순간이었어요. 60일 상환 기한이 지났는데 시어머니가 24억을 마련하지 못하셨어요. 대치동 아파트 이체에 대해 한길 캐피탈이 경매를 신청했고 감정가가 합계 36억이었지만 급하게 나온 물건이니까 낙찰 예상가는 28억 수준이었거든요. 대출금 24억을 빼면 시어머니한테 돌아올 돈이 4억 남짓이었어요. 38억이라고 자랑하시던 재산의 그림자만 남게 된 거죠. 강산건설도 버틸 수 없었어요. 추가 담보를 못 잡은 상태에서 한길은행이 대출 회수에 들어갔고 사업대출 30억이 회수되면서 진행 중이던 공사 3건이 중단됐거든요. 준혁이 울면서 직원들한테 회사 상황이 어렵다. 최대한 빨리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는데 직원 30명이 자진 퇴사해서 120명이던 직원이 90명으로 줄었대요. 수빈이 카페도 재계약 거절로 다음 달 말까지 비워야 했어요. 대체 상가를 알아봤는데 홍대 인근 월세가 1천만 원이 넘는 곳들 뿐이었고 어머니 돈으로 운영하던 카페였으니까 자기 돈은 사실상 없었거든요. 결국 폐업을 결정하고 직원 3명한테 해고 통보를 해야 했대요. 이 모든 게 불과 2달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2달 전만 해도 강남 38억 아파트에 중견 건설사 지분을 가진 상류층이었던 시어머니가 아파트는 경매에, 아들 회사는 대출 회수에, 딸 카페는 폐업 직전에 놓인 신세가 된 거죠. 거기다가 재소송도 첫 공판기일이 잡히면서 법적 책임까지 눈앞에 다가왔어요. 준혁은 회사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를 깨달았대요. 어머니가 자기를 묶어두던 사슬, 지분 35%랑 대출 보증이 이미 의미를 잃었다는 거예요. 회사가 정상 가동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분도 보증도 더 이상 협박 무기가 될 수 없었거든요. 준혁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경제적 지배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 놓인 거였어요. 아파트 경매가 확정되고 강산건설이 사실상 멈춘 그 주 일요일에 시어머니가 저를 만나자고 연락해 오셨어요. 장소가 대치동 아파트였거든요. 준혁이랑 같이 갔는데 현관을 여는 순간 불과 2달 전이랑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경매 준비로 가구 일부가 치워진 텅 빈 거실에 시어머니가 홀로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고급 한복 대신 낡은 가디건을 걸치고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소파에서 일어나시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68세 노인의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거든요. 서진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다오. 이러시면서 고소를 취하해다오. 경매를 멈춰다오. 준혁이 회사를 살려다오. 이렇게 간청하셨어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으신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근데 통쾌함보다 쓸쓸함이 더 컸고 분노보다 허탈함이 더 크더라고요. 한 가지 분명하게 느낀 건 이분이 진심으로 뉘우쳐서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재산을 잃는 게 무서워서 꿇은 거라는 거였어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니,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제가 한길그룹 회장 딸이 아니었어도 지금 이렇게 무릎을 꿇으셨을까요? 시어머니가 대답을 못하시고 고개를 떨구셨어요. 그 침묵이 다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진짜로 뉘우치신 건 저를 사람으로 못 본 게 아니라 저를 못 알아봐서 재산을 잃게 된 것에 대한 후회라고요. 거실 벽에 아직 떼지 않은 액자가 하나 남아 있었는데 시어머니 결혼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가 수수한 한복을 입고 남편 옆에서 웃고 계셨거든요.
친척 모임에서 고모가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금순이도 시집와서 시어머니한테 많이 당했다고 하셨잖아요. 저분한테도 사연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게 저를 짓밟을 권리가 되지는 않잖아요. 준혁이 어머니를 일으키면서 서진아, 어머니가 이러시는데 좀 하고 말하려 했는데 저는 준혁한테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준혁 씨, 어머니가 진심으로 변하시지 않으면 우리 결혼은 없다. 이건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준혁도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고소를 취하할 생각은 없다. 법적 절차는 법대로 진행될 거다. 다만 어머니가 진정으로 달라지신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말하고 대치동 아파트를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준혁도 아무 말이 없었고 저도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날 저녁에 준혁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고맙다는 거냐고 물었더니 네가 떠나지 않고 기회를 남겨둔 것 그리고 어머니한테 진짜로 필요한 말을 해준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더니 이제부터 내가 어머니를 맡겠다. 내가 무력했던 건 경제적으로 묶여있기도 했지만 솔직히 용기가 없었던 것도 있다. 이제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준혁이 그 주부터 행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강상건설 자녀 자산을 정리하고 직원들 퇴직금을 우선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갔거든요. 개인저축 나머지를 전부 투입해서 희망퇴직자 40명한테 법정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했고 남은 50명이랑 규모를 줄여서 회사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이상철 부사장이 저도 남겠습니다 하고 함께 해줬고 퇴직금 지급하는 날 준혁이 한 명 한 명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반드시 회사를 살려서 다시 모시겠다고 약속했대요. 직원들 중에 대표님 잘못이 아닌 거 다 안다고 말해주는 사람들도 있었다더라고요. 준혁이 시어머니한테도 현실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대치동 아파트는 이제 포기해야 한다. 경매 낙찰금에서 대출 빼면 남는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하겠다고요. 시어머니가 내가 30년을 산 집인데 하면서 우셨는데 준혁이 이렇게 말했대요. 어머니가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셨으니 이제 돈 없는 삶이 어떤 건지 직접 겪어보셔야 한다고요. 준혁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그렇게 냉정한 말을 한 거예요. 수빈이도 카페를 폐업한 뒤에 오빠한테 나도 피해자 아니냐, 왜 나까지 이러는 거냐고 따졌지만 준혁이 너도 서진이를 모욕한 건 마찬가지다. 너도 반성해 라고 했대요. 그로부터 약 2달 뒤에 민사소송이랑 형사고소가 예정대로 진행됐어요.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시어머니한테 강요죄랑 모욕죄, 수빈이한테 모욕죄. 첫 공판에서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곧 가족이 될 관계이니 원만한 합의를 바란다고 주장했는데 최 변호사가 녹음 파일 3건이랑 각서 원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응수했거든요. 특히 친척 모임 녹음 파일이 재생됐을 때 방청석이 술렁였고 재판부가 시어머니한테 이 발언이 사실이냐고 확인하셨는데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아무 말도 못했대요. 첫 공판 후 약 3개월 뒤에 1심 판결이 나왔어요. 시어머니한테 강요죄 벌금 300만 원, 모욕죄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고 수빈이한테는 모욕죄 벌금 150만 원이 나왔어요. 민사에서는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판결이 내려졌고 재판부가 시어머니의 행위는 단순한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넘어서 인격을 훼손하고 의사에 반하는 각서를 강요한 위법 행위라고 판결하셨어요. 법원 복도에서 시어머니랑 마주쳤는데 저를 노려보시다가 고개를 돌리셨고 수빈이가 뭔가 말하려다 준혁 눈치를 보고 입을 다물더라고요. 법원을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으로 법적으로 할 일은 다 했다. 나머지는 저 사람들의 몫이라고요. 판결 뒤에 아버지한테
이 정도면 충분하다. 더 이상의 압박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아버지도 제 뜻을 존중하셔서 한길캐피탈이랑 한길은행한테 현행 절차 이상의 추가 조치는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어요. 시어머니를 더 밑바닥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의 결과까지만 감수하게 하겠다는 선에서 정리한 거였죠. 경매가 진행돼서 대치동 아파트 2채가 합계 29억 3천만 원에 낙찰됐어요. 대출금 24억이랑 경매 비용을 빼고 시어머니한테 돌아온 금액이 4억 8천만 원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경기도 의왕시에 전세 1억 7천만 원짜리 소형 아파트를 구하셨어요. 30년간 사시던 강남 대치동을 떠나시는 날, 같은 아파트에서 30년 이웃이었던 분이 창문 너머로 이삿짐 차를 내려다보면서 뭔가 중얼거렸지만 내려와서 인사하거나 도와주지는 않았대요. 시어머니도 그걸 아셨는지 이삿짐 차에 올라타시면서 한 번도 뒤를 안 돌아보셨다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매일 밤 스스로한테 물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재벌딸의 권력으로 한 노인을 무너뜨린 건 아닌지 자문했지만 동시에 이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내가 진짜 백반집 딸이었다면 시어머니는 아무런 대가 없이 평생 거지 취급을 계속하셨을 거라고요. 결국 법적으로 정당한 것만 했고 나머지는 시어머니가 스스로 뿌린 씨앗의 결과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시어머니가 의왕시로 이사하시고 1년이 흘렀어요. 그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세요. 시어머니가 의왕시 소형 아파트에서 첫 달을 거의 밖에 안 나가고 보내셨대요. 대치동에서 매일 만나던 주부 모임 친구 5명한테 연락하셨는데 그중 3명은 전화를 안 받았고 2명은 요즘 바빠서 이러면서 한두 마디 하고 끊었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내가 강남에 살 때는 먼저 연락 와서 밥 먹자고 하던 사람들이라면서 허탈해 하셨대요. 더 충격이었던 건 친척들 반응이었어요. 큰아버지가 전화해서 사연은 들었다만 네가 자초한 일이니 우리한테 도움을 바라지는 마 라고 하셨고 고모도 내가 그때 말렸잖아.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이러시면서 한숨을 쉬셨대요. 시어머니가 그때 처음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걸 실감하셨다더라고요. 수빈이도 카페를 잃고 한동안 어머니 집에 와서 같이 살았는데 좁은 아파트에서 모녀가 함께 지내니까 매일 말다툼이었대요. 수빈이가 엄마가 그때 그 여자를 그냥 받아들였으면 나는 카페를 안 잃었을 거다 이러면서 어머니를 원망했고 시어머니는 너도 그 여자를 거지라고 했잖아 하고 되받아치셨다는데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서로를 탓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가장 뼈아프게 느끼신 순간은 의왕시 아파트 단지 경로당에서였대요. 동네 어르신들이랑 인사를 하다가 자기가 원래 강남에 살았다고 말씀하셨더니 한 할머니가 잘 사시던 분이 여기까지 오셨네.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 보다. 이러면서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며칠 뒤에는 인터넷에서 친척 모임 영상을 본 누군가가 저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거지라고 한 시어머니래 하고 소문을 퍼뜨리면서 경로당에서 대놓고 수군대는 시선을 받게 되셨대요. 경로당에서 한 할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이렇게 말했다더라고요.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하면 되겠소. 우리 며느리는 보석 같은 사람인데. 이러셨고 다른 할머니는 요즘 세상에 며느리한테 거지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어딨어 하면서 수군거렸대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것, 사람을 공개적으로 판단하고 모욕하는 것, 그거랑 정확히 같은 방식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경로당에서 집으로 돌아오셔서 거울을 보시면서 혼잣말을 하셨대요. 내가 서진이한테 한 짓이 이런 기분이었구나. 이사 온 지 석 달째 되는 날이었다고 해요. 자기가 저한테 했던 것, 겉모습이랑 재산으로 판단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뒷조사를 하는 것,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가 평가당하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으신 거죠.
그 무렵 수빈이한테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수빈이가 카페를 잃고 나서 생활비를 벌려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거든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손님한테 반말을 듣고 무시당하는 경험을 처음으로 하니까 내가 카페 직원들 앞에서 서진 언니한테 그랬을 때 서진 언니가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뒤늦게 들었대요. 어느 날 밤에 어머니한테 어머니, 우리가 잘못한 거 맞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더라고요. 준혁은 매주 일요일마다 의왕시를 방문해서 어머니를 돌봤어요. 강상건설은 규모를 줄여서 직원 50명 체제로 겨우 유지하고 있었고 준혁 자신도 대표이사가 아니라 현장 감독을 겸하면서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어머니한테 서진이한테 받은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면 직접 누군가를 돌보는 경험을 해보시라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보시라고 권유했대요.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내 나이에 무슨 자격증이냐면서 거부하셨어요. 근데 의왕시에서 고립된 생활이 계속되면서 무기력감에 빠지셨고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대요. 어머니가 변하지 않으면 서진이는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 나도 결혼을 못한다고요. 그 뒤에야 동네 교육원에서 요양보호사 과정을 등록하셨어요. 생일이 지나서 69세가 되셨는데 최고령 수강생이었대요.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돌봄이라는 게 뭔지 배우셨대요. 강사가 돌봄의 핵심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고개를 숙이셨다더라고요. 같은 반 수강생 중에 50대 여성이 시어머니를 10년 모시다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처음으로 반대편에서 생각해보게 됐대요. 실습은 의왕시 인근 양로원 은빛의 집에서 진행됐어요. 시어머니가 배정받은 실습 대상이 86세 치매 할머니 조옥분이라는 분이셨는데 자식들이 재산 다툼 끝에 양로원에 맡기고 면회를 안 오는 분이셨거든요. 시어머니가 조옥분 할머니 식사를 돕고 기저귀를 갈면서 이분의 자식들도 돈만 보고 사람을 버린 거라는 생각에 손이 멈춘 적이 있었대요. 실습 한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조옥분 할머니가 시어머니 손을 잡으시면서 아가 고맙다 이러셨대요. 치매 때문에 시어머니를 딸로 착각하신 거였는데 시어머니가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다더라고요. 양로원 간호사한테 이 할머니 자식들한테 전화 좀 해봐라. 면회라도 오라고 해라. 이렇게 부탁하셨는데 3년째 연락이 안 된다는 대답을 듣고는 복도에서 한참을 우셨대요. 복도에서 울면서 문득 자기 과거가 떠오르셨다더라고요. 고모가 말해주셨잖아요. 시어머니도 시집와서 시어머니한테 된장찌개도 못 끓이는 년이라면서 맞은 적이 있었다고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뒤에는 돈이 있어야 무시 안 당한다는 생각으로 평생을 사셨는데 결국 자기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 가난하고 무시당하는 것, 그걸 며느리한테 그대로 했다는 사실을 조옥분 할머니의 버림받은 모습에서 비로소 마주하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자격증을 취득하신 뒤에도 은빛의 집에 자원봉사로 계속 나가셨어요. 주 3회 오전에 방문해서 어르신들 식사를 돕고 산책을 함께 하셨는데 양로원 원장이 준혁한테 어머님이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는데 요즘은 어르신들이 박 선생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신다고 말했대요. 준혁이 이 소식을 전하면서 어머니가 진짜로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거든요. 솔직히 저는 쉽게 마음이 안 열렸어요. 재산을 잃어서 변한 것이랑 진심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은 다른 거잖아요. 6개월째의 준혁이 보내준 영상을 봤어요. 시어머니가 양로원에서 휠체어 탄 할머니한테 담요를 덮어주시면서 웃고 계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도 아직은 모르겠다고 답했어요. 이사 후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준혁한테 알리지 않고 혼자 의왕시 은빛의 집을 찾아갔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시고 동작을 멈추셨거든요.
저는 조용히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구석 의자에 앉았고 시어머니가 한동안 어쩔 줄 몰라 하시다가 다시 하던 일을 계속하셨어요.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빗겨드리는 거였어요. 봉사가 끝나고 양로원 밖 벤치에서 시어머니랑 마주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거든요. 서진아, 할 말이 있다면서요? 1년 동안 여기서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깨달은 게 있다고 하셨어요. 자기도 시집와서 시어머니한테 맞으면서 돈이 있어야 무시 안 당한다는 생각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결국 자기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것, 그걸 저한테 똑같이 했다고요. 이건 1년 전 대치동에서 재산을 지키려고 무릎 꿇으셨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말이었어요. 자기 삶 전체를 돌아본 뒤에 나온 말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재벌 딸이라서 미안한 게 아니라 네가 누구의 딸이든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다. 그걸 이제야 안다고요. 저는 한동안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1년 전이었으면 정말이냐고 되물었겠지만 양로원에서 할머니 머리카락을 빗겨주시던 시어머니 손이 떠올랐거든요. 처음 대치동 현관에서 만났을 때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던 그 손이랑 같은 손인데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용서라는 말은 아직 제 입에서 안 나온다. 하지만 어머니가 달라지고 계신 건 봤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기다리마 이러셨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서로한테 소리를 지르거나 무릎을 꿇지 않고 대화를 마친 거였어요. 양로원을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서 서울행 버스를 기다리면서 준혁한테 전화했어요. 오늘 의왕에 다녀왔다. 어머니를 만났다고요. 준혁이 어떠셨어? 하고 물어서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1년 전이랑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온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버스에 올라서 창밖을 봤는데 석양이 의왕시 아파트 단지 위로 번지고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의 끝이 용서가 될지 이별이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만큼은 분명해졌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한테 거짓 취급을 당하면서 참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요.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냐고요? 아니에요. 그 뒤에 일어난 일까지 들려드릴게요. 양로원을 다녀온 뒤로 저는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준혁이 매주 어머니 근황을 전해줬는데 시어머니가 자격증을 따신 뒤에 의왕시 소재 요양원에서 주 5일 정식 근무를 시작하셨다더라고요. 월급 189만 원. 대치동에서 38억 아파트에 사시던 분이 월급 189만 원을 받으시면서 첫 달에 식료품을 직접 사서 혼자 저녁 밥상을 차려 드셨대요. 준혁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잠깐 멍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장을 보시고 직접 밥을 하신다는 게 그 자체가 전에는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대치동에서는 반찬 가게에서 다 시켜 드시던 분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석 달쯤 지났을 때 준혁한테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수빈이가 시어머니한테 남은 자산을 나눠달라면서 소송을 걸었대요.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4억 8천만 원 중에서 자기 몫을 달라는 거였거든요. 카페도 잃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겨우 먹고 사는 처지니까 돈이 급했던 거겠죠? 근데 법원에서 청구를 기각했어요. 강상건설 자녀 자산이 채무정리에 이미 소진됐고 시어머니 명의 재산은 경매 후 남은 전세금이 전부라서 분배할 게 없다는 판단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딸마저 자기 편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으셨대요. 의왕 아파트에서 열흘 동안 아무도 안 만나시고 문을 걸어 잠그셨다더라고요. 열흘째 되는 날 아파트 경비원이 우유가 쌓여 있는 걸 발견하고 관리사무소에 신고했고
소방대원이 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앉아 계셨대요.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로요. 병원에 실려가셔서 영양실조랑 탈수로 일주일간 입원하셨어요. 준혁이 병원에서 매일 어머니를 돌봤는데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병원 침대에 누워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 계셨다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천장만 보고 계셨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를 거지라고 부르시던 분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까지 무너지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퇴원 후에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가 연결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주 2회 방문 상담을 받기 시작하셨대요. 복지 담당자 권유로 다시 은빛의 집 양로원에 봉사를 나가시기 시작했고, 그게 시어머니한테는 유일하게 바깥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었다더라고요. 수빈이한테도 그 뒤로 변화가 있었어요. 소송이 기각되고 나서 한동안 어머니랑 연락을 끊었었는데 편의점에서 3개월쯤 일하다가 어느 날 저녁에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엄마, 나 힘들다. 이 한마디를 하면서 울었다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같이 우셨대요. 전화기 너머로 모녀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같이 울었다는데 준혁이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목소리가 잠기더라고요. 그 즈음 준혁은 강상건설을 50명 체제로 유지하면서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 위주로 버티고 있었어요. 이전의 중견 건설사 규모는 아니었지만 직원들 월급은 밀리지 않았고 이상철 부사장이 끝까지 함께 해줬거든요. 준혁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회사가 작아지니까 오히려 직원 한 명 한 명 얼굴이 보인다고. 예전에는 대표이사실에 앉아서 숫자만 봤는데 지금은 현장에서 같이 땀을 흘린다고요. 시어머니가 은빛의 집에서 봉사를 다시 시작하신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준혁이 영상을 하나 보내왔거든요. 시어머니가 조욱분 할머니 휠체어를 밀면서 양로원 마당을 산책하고 계셨는데 조욱분 할머니가 또 시어머니 손을 잡으시면서 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매 때문에 여전히 시어머니를 딸로 착각하시는 거였는데 시어머니가 할머니 손을 꼭 잡으시면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 웃음이 대치동에서 한복 입고 재벌 며느리를 기다리시면서 짓던 그 환한 웃음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힘이 빠진 대신 진짜인 웃음이었어요. 그 영상을 보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용서라는 말은 아직 제 입에서 안 나온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때로부터 반년이 더 지났는데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모네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나는데 문득 이 모든 일이 시작됐던 그 상견례 날이 떠올랐거든요. 대치동 아파트 현관에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던 시어머니. 백반집 딸이라는 말에 돌처럼 굳던 표정. 거실에 혼자 남겨졌을 때의 그 냉기. 그 기억이 떠올랐는데요. 이상하게 예전처럼 가슴이 쪼이지 않더라고요. 냄비 보글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제 이 기억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이모가 옆에서 국간 좀 봐라 하시면서 숟가락을 내미셨어요. 이모 얼굴을 보는데 이 한 사람이 저한테 얼마나 큰 사람인지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3살 때부터 저를 키워주시고 제 엄마가 돼주시고 시어머니한테 거지 집안 소리를 들으면서도 묵묵히 웨딩 비용을 마련해 주시려 했던 분이잖아요. 이모한테 엄마 고마워요 했더니 이모가 갑자기 뭔 소리냐면서 등을 한 대 치시더라고요. 근데 돌아서시면서 눈을 훔치시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한테도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는 제가 양로원에 다녀온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마디 하셨거든요. 서진아,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다.
하지만 그 시기는 네가 정하는 거라고요. 아버지다운 말씀이었어요. 준혁이랑은 판결 이후에 한 번도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서로 만나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평범한 시간들을 다시 쌓아가고 있었거든요. 준혁이 한 번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간 것 같다고. 조건도 없고 압박도 없고 그냥 서로가 좋아서 만나던 그때로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아직 결론을 안 냈어요. 시어머니를 용서할지, 준혁이랑 결혼을 할지, 그건 앞으로의 일이에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저는 한길그룹 회장의 딸이에요. 동시에 정인의 식당 이모의 딸이기도 하고 세봄식품 3년차 대리이기도 해요. 시어머니는 저를 백반집 딸이라서 거지 취급하셨고 재벌 딸이라는 걸 아신 뒤에는 무릎을 꿇으셨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달라진 건 제가 아니라 저를 보는 시어머니의 눈이었던 거죠. 사람을 돈으로 보면 돈이 전부가 되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 그때 비로소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솔직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일은 분명 잘못된 거였고 저는 그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아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건요. 사람의 값어치는 통장 잔고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건 시어머니도 1년이 걸려서야 겨우 깨달으신 거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그런 취급을 받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러실 때 참기만 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참았지만 참는 게 답은 아니었거든요. 내가 나를 지켜야 다른 사람도 나를 지켜주더라고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워요. 혼자 듣기 아까우셨으면 댓글에 한 말씀 남겨주세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하거든요.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로 꼭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